취임 후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가 제일 문제라며 대책을 고민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석 비서관들에게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조는 하겠지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국정원장으로 김규현 전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을 지명했습니다. 국정원장을 포함한 4대 권력 기관장 교체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했고 이 고문은 물 없는 물총은 두렵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참모진들과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가장 강조한 건 바로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수출, 환율, 주식, 이 경제 지표가 다 곤두박질치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정권 교체한다고 어려운 경제가 잠시 쉬어주는 건 아니라면서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니라고 이 참모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제 지표를 분석해 물가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고 억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는 이런 민생고에 늘 코로나19 피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며 손실보상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성이 많이 취약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회생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앞으로 회의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며 요식 절차로 공개하는 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하고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는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모진에게는 직급과 소속을 떠나 격의 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며 집무실에 수시로 와서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구두발바닥에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방저방 좀 다니면서 다른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달아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용산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도 이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이 후퇴 논란을 빚었었는데 공약대로 하기로 한 거죠. 재원 마련을 위해 33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을 하기로 했는데요. 다수당인 민주당은 꼼꼼히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을 했거든요. 최소 600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따라서 600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산정된 손실액 대비 보상금액 비율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지급 하한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 생활지원금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올해 두 번째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1차 추경 17조 원에 2차 추경을 더하면 50조 원 이상 재정 확보해 온전한 손실 보상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게 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3조 원의 이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사업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왕치산 부주석도 참석했죠. 시진핑 주석의 친서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곽정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국 축하 사절단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중국 내 권력 2인자인 왕 부주석은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시진핑 주석의 친서와 함께 중국 초청 의사도 전했습니다.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왕 부주석의 방중 요청을 방한 요청으로 응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왕 부주석의 예방 직후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중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고대한다고 말한 사실을 밝힌 겁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이번에는 시 주석이 방한할 차례라는 걸 애둘러 지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 차례도 방한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만 중국을 2번 방문했을 뿐입니다. 시 주석의 방한은 8년 전 박근혜 정부 때가 마지막입니다. 중국 측의 방한 요청은 외교 결례라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한미 밀착 행보를 견제하려는 게 중국의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 관계 강화를 얘기하니까 중국에서는 약간 우려의 뜻을 표명을 했었는데 중국도 한중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 왕 부주석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의식한 듯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처리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네, 경제 회복 못지않게 새 정부의 외교 관계 재건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미, 중, 일러, 이른바 4강 대사부터 신속하게 교체할 방침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전 세계 160여 개 국가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일제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임명권자가 바뀐 만큼 재신임받는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 살리기와 함께 무너진 외교 재건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수혁 주미대사 등 4강 대사부터 빠르게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주요국 대사는 외교 공백을 우려해 후임자가 올 때까지 업무를 이어가지만 문재인 정부 4강 대사들은 윤석열 정부 신임 대사들이 상대국의 사전 동의, 아그레망을 받기 전이라도 물러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미 대사에는 조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일 대사는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유력합니다. 주중 대사는 정재호 서울대 교수, 주로 대사는 장호진 전 청와대 외교비서관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 정부 외교를 비판해 왔습니다. 이게 외교가 뭔지, 국제사회가 어떤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끌고 나가고 있으니 이 나라가 도대체 외교며 경제며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 대통령은 오늘도 취임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정체된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합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5월 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도 갖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오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폐지되는 부서에 장관이 왜 필요하냐며 청문회 자체가 난센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아진 이유로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이었던 태도를 꼽았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폐지할 부처 청문회를 왜 하냐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역사적인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시면서 그 자리에 왜 있으신가요?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기능이나 역할이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까지 거론했는데 김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태어난 시력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그 부서를 폐지합니까? 여성가족부가 지금 동안 20년 동안 있었는데 왜 그야말로 그 세계 성격차 지수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100위로 더 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여가부 폐지라는 건요. 여성가족부가 아닙니다. 여당 가족부예요. 여당 가족부. 지난 여성가족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눈 감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직무를 유기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습니다. 내일 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열려면 최소 11명이 필요한데 지금 임명된 장관은 7명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은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선 여전히 한덕수 총리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안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던 만큼 절차적, 법적으로 임명이 가능하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코로나19와 지방선거를 고려해 시급한 부처 장관부터 임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임명된 장관은 모두 7명입니다. 내일 오후 추경안을 논의할 임시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 만큼 그 전에 추가 임명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한 조만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수석 회동을 가졌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인준 일정 등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목리 정치가 끝이 없다고 비판하며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여 스스로 조국의 강을 건넜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혐의가 명백하다며 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국민 검증에서부터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까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권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독주 방지용으로 꺼내들었던 국민투표 카드를 사실상 접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는데요. 대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뒤에 주도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낸 바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제외도 되는 건지 국민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치르는 구상이었는데 그러려면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따라 내일 열리는 첫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오는 14일까지 공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이후 국민투표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제 와서 준비할 수 없고 실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된 검찰 수사 범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권력기관장 교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국정원장으로는 정치인이나 측근 대신 외교 관료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모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빨리 교체될 걸로 보입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김규현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을 지명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자권 전환 문제 등을 담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초대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제1, 2차장 등을 지낸 미국통으로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외교와 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정통 외교관료 출신을 지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또 안보 상황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도 걱정 많이 하고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해외 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1차장에도 역시 미국 전문가로 알려진 권춘택 UN 글로벌 컴팩트 사무총장이 내정됐습니다. 국정원장을 시작으로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교체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초대 국세청장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오는 7월 말까지고 김호수 전 총장의 사퇴로 검찰총장이 공석이라 조만간 인선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거론되고 경찰청장으론 최승열 경기 남부경찰청장과 이규문 부산경찰청장, 유진규 인천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 등 치안정감급 내부 인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4대 권력기관장 속도전을 두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인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첫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둘째 날 대통령의 출근 시간은 9분 걸렸습니다. 신호 통제가 이루어져서 일부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껴야 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오전 8시 21분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오자 경찰관이 주변 교통 흐름을 정리합니다. 2분 뒤 차량이 출발하자 교통 통제도 해제됩니다.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를 지나 반포대교를 건넌 뒤 8시 32분 집무실로 통하는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집무실 1층 로비에 도착한 건 8시 34분. 자택에서 집무실까지는 13분, 이 가운데 출근 행렬이 도로에 있었던 건 9분입니다. 내비게이션 예상 소요 시간은 20분이었지만 절반가량 단축된 겁니다. 경찰은 대통령 차량이 지나는 길목마다 신호를 통제했습니다. 대통령이 탄 차량은 테러 위험에 대비해 시속 30km 이상으로 계속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다 보니 대통령 차량과 시민 차량이 함께 도로를 달리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구간별로 신호 통제를 최소화하면서 교통 혼잡은 크지 않았지만 일부 시민은 신호 대기가 길어지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신호 시스템이 아니라 수동으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밀린다거나 하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대통령 차량은 경호상 동선 노출을 줄이기 위해 반포대교를 포함한 한강의 4개 대교를 번갈아가며 이용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사용할 외교부 장관 공간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달간 서초구 자택에서 출근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출근길은 김건희 여사가 배웅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렇게 조용한 내조에 집중하고 원래 하던 사업은 중단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을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자 그 뒤로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 써니, 마리와 함께 걸어 나옵니다. 밝은 연두색 티셔츠와 흰 치마를 입은 김 여사는 아파트 단지 앞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 출근길을 배웅했습니다. 강아지 중 한 마리가 윤 대통령이 탄 차에 올라타자 김 여사가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 관계자는 반려견들이 윤 대통령을 따라 나가려 해 김 여사가 함께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첫 출근길에 나설 때도 김정숙 여사가 옷 매무새를 만지며 배웅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공식 활동 없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는 해외 미술품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도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취임식장에서도 윤 대통령 뒤에서 떨어져 걷는 등 최대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신라호텔 만찬에서도 윤 대통령이 외빈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 테이블을 도는 동안 김 여사는 대부분 자리를 지키며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오며 집회 신고도 삼각지와 신용산역 일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 집회를 금지한다는 경찰의 방침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장은 어떤지 성혜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 인도.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 근로자들과 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단체 등 4개 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집회시위법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국방부 청사 담벼락 100m 안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m 바깥 삼각지역 출구에 집회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13번 출구에선 오늘도 쪽방촌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하지만 오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14일 신고된 성소수자 500명의 집무실 앞 도로 행진을 허용한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건 금지했습니다. 향후 대통령 집무실 주변 도로가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점거될 경우 삼각지역 일대 한강대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삼각지 같은 경우에는 남국과 동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축이기 때문에 삼각지 부근에서의 교통 정체라고 하는 것은 주요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입니다. 주민들 우려도 큽니다. 거꾸로 시위를 실행하는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같이 나서서 반대 시위를 해지요. 경찰은 법원 결정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문화재들이 화제입니다. 청와대 곳곳에 신라시대 불상과 정자 등 60여 개의 문화유산이 흩어져 있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구석구석 소개합니다. 나무들 사이로 여유롭게 걷다 보면 하나씩 발견되는 문화유산들. 가장 먼저 마주치는 침류각은 연애를 위해 지어진 곳으로 1900년대 초반의 한옥 양식을 보여줍니다. TV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들 안에 또 저희가 또 담겨보는 기쁨도 있고 자연의 풍광이 마치 신선 세계와 같다고 이름 지어진 오운정도 인기 장소입니다. 그 옆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탐방로 아래에 이렇게 천하제일복지라고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청와대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안전상 가까이에서 볼 수 없지만 사진에라도 담으려는 사람들.
진짜 보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불상인 석조 열애좌상은 용모가 수려해 미남불이라고도 불립니다. 원래 경주에 있었지만 일제가 총독부 관저로 부당하게 옮긴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탐방객에 의해 불전함과 사기 그릇이 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숨겨져 있어 놓치기 쉬운 명소 7궁. 조선시대 왕실이 사당을 어떻게 짓고 운영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왕을 낳은 7명의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이곳은 장희빈, 희빈 장씨의 위패를 모신 곳인데요. 다른 곳과 다르게 기둥이 둥글고 단이 조금 더 높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왕비를 지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차이를 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오래된 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왜 이거를 여태까지 못 봤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문화재, 그러니까 역사 문화 공간으로 이어지는 벨트로 이어지게 되고 곁에서 문화재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 청와대 속 문화유산 감상은 새로운 즐길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구면 같은 초면, 가려진 두 사람은 누굴까요? 네, 김건희 여사와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인데요. 어제 저녁에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네, 사진만 보면 아주 친한 사이 같아 보여요. 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어제가 처음이지만 서로 익숙했을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자주 김건희 여사를 거론했으니까요.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 씨에 대해선 요지부동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호중 위원장 SNS에 뭐가 좋다고 웃냐, 기가 막힌다 같은 비판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윤 위원장 오늘은 웃음기를 싹 빼고 다시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마땅합니다. 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있는 모습도 화제가 됐죠? 맞습니다. 서로 챙기는 모습이 여러 차례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김 여사가 막 공식 활동을 시작한 만큼 당분간 관심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게 적응이 잘 안 되는 이 정치인들인가 보죠? 네,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치권은 그 호칭에 아직 적응이 안 된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의 복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이야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 중에서 복무하는 그 용사들의 공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당선인 얘기도 하고 여야도 여전히 좀 헷갈리고요.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라는 말이 어색한 건 여야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역사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와 통합이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 총리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이 입에 익어서 그러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차 익숙해지겠죠? 네, 마지막 주제도 볼까요?
국회에 이런 법 많습니다. 이번엔 무슨 방지법일까요? 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일명 한동훈 방지법인데요. 교육당국이 매년 미성년자의 학술활동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불공정한 특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논문은 연구자의 열정과 시간, 피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부모 잘 만나 여기에 무임승차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방지법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잘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당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는 전관을 이용한 고위공직자의 부정축제를 막겠다면서 일명 한덕수 방지법도 예고했었죠. 국민의힘이 낸 방지법도 있는데요. 지금 힌트 나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유연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 탈당일 것입니다. 최악의 어떤 꼼수를 사용을 한 건데요.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법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봤어요? 이런 도래하고 모욕적인 검사를. 힌트 보니까요. 국민의힘이 혹시 민형배 방지법을 냈었나요? 맞습니다. 닷새 전에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민형배 의원처럼 제1당 출신의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이 되더라도 소수 정당 몫의 조정위원이 되는 건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신성한 입법권이 정치적인 공격을 위해서 남용되면 안 되겠죠? 신중하게 행사해 주길 바랍니다. 네, 이 목적은 소수를 겨냥했더라도 이 적용은 많이 내게 되니까요. 부작용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상임고문을 총사령탑으로 내세우고 본격적인 6.1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고문 출마를 수사 방탄용이라고 공격하고 있죠. 이 고문을 향해 이 국회의원에 걸린 불체포 특권, 이 포기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6.1 지방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외치며 대립각부터 세웠습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은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심판자를 선택했습니다. 1하고 싶습니다. 1!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지방선거에서 서력하자고 벼르고 나섰습니다. 지난 패배를 서력하기 위한 진격, 오늘 바로 시작합니다. 후보자들 모두 대선 패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선 이후 민주당을 뼈까지 바꾸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사령탑을 맡은 이재명 상임 고문을 겨냥해 방탄용 출마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의 전과 사범이었던 대선 후보였는데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 보궐선거 후보가 됩니다. 이 상임 고문은 즉각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오늘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고문을 상대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고문을 향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김정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려온 대장동 원주민 대표. 봉투 겉면 고발 대상에 전 성남시장 이재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게 도시개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한대요. 강제 수용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강제 수용을 해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보따리를 다 갖다가 화천대유에다 남겼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계약을 묵인했고
덕분에 화천대유가 3천억 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는 겁니다. 원주민 측은 정권 교체 이후 고발한 이유도 밝혔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좀 겁나지 않으셨겠습니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이 잇따라 숨진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관련 법률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5개 필지를 왜 수의계약했냐라고 하는데 그건 법률에 있는 것이고. 탈원전 시민단체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데 이 특권이 사라지자마자 고발한 겁니다. 대통령은 당시에 면책특권이 있어서 의미가 없었고요. 지금은 자연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고발하게 된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청와대 내부망에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시점을 묻는 댓글을 달아 무리한 조기 폐쇄 결정을 촉발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주택가에서 무차별 폭행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약에 취한 범인은 범행 후 폐지를 줍는 노인을 또 폭행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 길을 걷는 60대 남성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는 40대 남성. 말을 건네는가 싶더니 갑자기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남성이 쓰러진 뒤에도 무차별 폭행이 이어집니다. 쓰러진 남성의 옷주머니를 뒤지더니 남성의 얼굴을 둔기로 내리칩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4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건 오늘 오전 6시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머리 한 머리 됐어. 40대 남성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m를 웃으며 걸어간 뒤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가던 80대 남성에게 폭행을 가한 겁니다. 시어대기 하고 있는 차를 갖다가 부대지고 그 차에서 대꾸를 안 하니까 그냥 또 가. 그녀가 종이박스 실려가 있는 거 발로 걷어 차리만. 경찰은 길가에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 신고와 80대 남성의 폭행 피해 신고를 잇따라 받고 도로에서 배회하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사고하는데 막 웃고 하고. 붙잡힌 남성은 중국 국적으로 마약 간이시험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남성은 계속 환각 상태를 보여 경찰 조사가 중단된 상황. 경찰은 살인과 폭행 혐의로 우선 입건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포항에서 마른 오징어를 맨발로 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영상 속 인물들은 자신들이 먹으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유통됐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4명이 수북히 쌓인 마른 오징어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 말아져 있는 오징어를 맨발로 꾹꾹 밟고 침대에 걸터 앉은 남성은 맨발 뒤꿈치로 오징어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장갑이나 위생모, 마스크 같은 위생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슬리퍼는 오징어들과 뒤섞여 널브러져 있습니다.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에 식약처와 포항시가 조사에 나섰고 영상 속 장소가 포항시 내 외국인 선원들이 묵는 숙소인 걸 확인했습니다. 일단 포항시는 문제의 마른 오징어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선원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남은 오징어를 가져와 자신들이 먹거나 선물하기 위해 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다리가 떨어졌거나 몸집에 상처가 있어서 판매하지 못한 제품들을 그 외국인 선원분께서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가져오신 물건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영상을 올린 남성을 찾아 유통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북 영덕의 오징어 생산업체에서 신발을 신은 채 오징어를 밟는 영상이 공개돼 이곳에서 생산한 오징어 7만 8천 마리에 대해 판매 중단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기름값이 비싸서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 찾아 헤매다니는 분 많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의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가짜 기름, 정량 미달 경유가 적발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주로 건설 현장에 경유를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탱크로리 차량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이 정량 측정기에 100리터를 주유하는데 눈금에 한참 모자랍니다. 100리터 주유 다 끝났고요. 측정 결과값 확인할게요. 확인해보니 10리터 이상 부족합니다. 11.08리터가 지금 미달되는 양이에요. 운전석을 살펴보니 전선이 주렁주렁 달린 네모난 장치가 나옵니다. 버튼을 누르면 조작 장치가 가동돼 계기판에는 가득 주유했다고 표시돼도 실제 주유량은 못 미치도록 한 겁니다. 5%에서 25%요. 5%에서 25%까지 이거를 갖다가 식으로 차 안에서 저장을 하면 25%까지 전력 미달된다는 얘기죠. 업자는 건설 현장을 돌며 9만 리터를 속여 팔아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주유소. 리터당 무려 400원 이상 싼 가격에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비결은 선박용 경유. 리터당 900원대인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판 겁니다. 선박용 면세유는 유황 성분이 10배 이상 많아서 주유할 경우 환경오염과 차량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팔던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이 차량에 실린 가짜 석유는 수도권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로 공급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 25명은 422만 리터, 67억 원어치를 유통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한몸 던지겠다며 지방선거 날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수위 끝나자마자 바로 이 선거에 등판하시게 됐는데 어제 이제 성남 분당갑 후보로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그곳은 저한테 정말로 연고가 깊은 곳입니다. 사실 정치인에 있어서 연고가 왜 중요한가? 그거는 정말 명백하죠. 벤처 붐 일기 직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IT 단지를 정부에서 만드는데 연속해서 실패했어요. 네. 근데 이제 판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옥을 지은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안랩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지역이네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될 거라고 나름대로는 확신을 했고 지금도 그래서 전철역에서 내려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안랩이 위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의 판교의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대통령하고도 좀 이제 출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역할을 좀 당부를 했나요, 그때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정부를 정말 어떻게 보면 함께 세운 그런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 한 몸을 던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오늘 이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요, 안철수 위원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맞붙는 걸 원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맞붙는 걸 원치 않더라, 저는 그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주어가 바뀐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람이 안철수 전 위원장은 본인이 아니라 이재명 고문이 아마 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네, 당연한 것이 사실은 연고로 따지면은 그 지역이 이재명 지사로 보면 거기가 정치적인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 성남시장을 했죠. 경기도 지사를 했죠. 그러니까 정말로 연고가 많은 곳인데다가 만약에 본인이 결백하다면 그 결백을 선거를 통해서 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혀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달아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인천에 가서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앞으로 대통령감으로 보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고문은 왜 인천 계양을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저를 피해서 아니겠습니까? 저와 정면 승부를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결과가 나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방선거 판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 지난 대선처럼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 이 정부가 제대로 성공을 해야지 네.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을 하고 그리고 국민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도 이 처음 출범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선거 이번 보궐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열리면 당권에 도전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당선만 되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열심히 이번에 선거에 몰입해서 6월 1일 날 반드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네. 경기도 전체가 당선이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당권과는 사실은 네. 상관없이 저는 당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을 바꾸겠다 말씀하셨고요. 혹시 후보 등록 혹은 뭐 공천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한번 통화를 해보셨나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공천을 받고 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에서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네, 어느새 이제 선거가 2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름 이제 큰 선거인데 집권 여당 이제 후보가 되셨으니까요. 유권자에게 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 선거입니다. 양자 대결의 선거는 저한테도 처음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삼 년 전 스페인에서 일어난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에 가담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스페인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송환되면 북한에 암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 직원을 결박하고 컴퓨터 등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 미국 법원이 현지 시각으로 9일 스페인 송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씨는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의 구출 작전을 도운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Adrian and his team for his help. 판사는 안 씨가 스페인 법에 따라 주거 침입과 불법 감금, 상해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결정일 뿐 사실상 송환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례적으로 함께 내놓았습니다. 판결을 내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의 짐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가 실제 스페인으로 송환되면 북한에 살해당할 수 있다며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된 김정남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고립된 나라의 고문과 암살 위협으로부터 안 씨를 구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솔직한 의견도 내놨습니다. 안 씨의 송환 여부는 상급 법원과 미 국무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요 가치로 내세운 만큼 실제 송환으로 이어질 경우 북미 관계는 물론 여론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예능 대통령이 농구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프로농구 오리온을 인수한 데이원 자산운용이 허재전 국가대표 감독을 최고 책임자로 내정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지난 4년간 예능에서 주가를 올렸던 허재 전 감독. 하지만 농구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누볐던 코트에 대한 그리움은 한결같았습니다. 코트에 쓰고 싶은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고. 허 전 감독이 코트를 떠난 지 4년여 만에 농구계로 돌아옵니다. 오리온을 인수한 데이원 자산운용이 허 전 감독을 최고 책임자로 내정한 겁니다. 허 전 감독은 구단 운영과 선수 영입 등을 총괄할 전망입니다.
선수로 농구대잔치 우승 7번, 감독으로 프로무대 정상에 2번 오른 허재. 예능 활동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얻은 역대 최고 스타의 복귀가 농구 인기를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자유계약 신분을 얻은 첫째 아들 허웅이 아버지와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사령탑으로는 과거 허정 감독과 한 팀에서 뛰었던 KGC 김승기 감독이 거론됩니다. KGC를 2차례 정상에 올려놓은 김 감독이 계약 연장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허전 감독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구 대통령의 복귀, 코트가 벌써 술렁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요즘 기온이 엎치락 뒤치락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최고 기온 분포도를 비교해 보시면요. 오늘은 동쪽, 특히 영남의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크게 올랐는데 내일은 서쪽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은 27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특히 중부지방의 기온이 크게 오르는 이유는 구름 사이로 해가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자외선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일부 영남 동해안과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에 전남과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6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27도, 대구 24도, 강릉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엔 기온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은 정권 교체라고 쉬어주질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사실이죠. 그래서 협치가 필요합니다. 야당 도움 없이는 경제 살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요.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돕는 추경안을 이번 주 내는데요. 이념, 신념 아닌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정부도 야당도 마음 모아서 합의로 결론을 도출해 보시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문제는 경제, 힌트는 협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